이사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회사였죠. 강남 한복판 30층 빌딩, 연매출 120억 원 규모의 IT 솔루션 기업이었습니다. 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책상 위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회사 매각 계약서였습니다. 5년 전 산골 마을에서 올라온 그 사람이 제 앞에 앉아 있었죠. 손이 거칠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빛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린 것 기억하시죠? 그가 말했어요. 혹시 그때 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셨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밖으로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 빗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어요. 5년 전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2019년 3월이었습니다. 저 김태주는 삼성전자에서 27년을 근무한 베테랑 직장인이었어요. 상무까지 올랐고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내 윤미선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들 준혁이는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이었죠. 강남 아파트는 시세가 15억 원이었고 통장에는 3억 원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진짜 행복한가?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퇴근하는 삶이었죠. 주말에도 골프 접대가 있었고 명절에는 본사 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아내는 늘 피곤해했고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빨간 글씨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고혈압, 당뇨 전 단계, 지방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였죠. 여보, 은퇴하고 시골 가서 살까? 어느 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었어요. 당신이 무슨 농사를 지어요? TV에서 보는 것하고 실제는 다르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었죠. 인터넷을 뒤져 강원도 양구군의 한 농가주택을 찾아냈습니다. 2층 목조주택에 땅 3,000평이 딸려 있었고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회사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조기퇴직 신청하려고. 다들 제 정신이냐는 표정이었죠. 아직 정년까지 8년이나 남았잖아. 퇴직금 반토막 나는데? 부장 최민수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받고 27년간의 직장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2019년 5월 15일 이사 트럭에 짐을 싣던 날이었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죠. 사장님 어디 가시나요?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짓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요즘 농사가 잘 됩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계획이 있어요. 강원도 양구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경춘 고속도로를 타고 3시간을 달렸고 산길을 구불구불 올라가니 마을이 나타났어요. 인구 47명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죠. 집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2층 목조주택은 깨끗했고 마당도 넓었어요. 뒤편으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었고 앞으로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공기 좀 봐요. 서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저는 신이 났지만 아내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마트가 어디 있어요? 병원은요? 애 학원은 어떻게 보내고? 아내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차로 30분만 가면 읍내가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죠. 다음 날부터 농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읍내 농협에 가서 모종과 비료를 샀어요. 직원이 물었죠. 어디서 농사 지으실 건데요? 양구 신촌리요. 거기 땅이 척박해서 농사 어려운데 뭐 심으실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토마토하고 상추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좀 심으려고요. 농협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토마토는 물 관리가 까다롭고 블루베리는 토양 산도를 맞춰야 하는데 초보자가 하기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론으로 무장한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집에 돌아와 유튜브 농사 채널을 보며 공부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5월 20일 본격적으로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경운기를 빌려왔는데 조작법을 몰라 한참을 헤맸어요. 시동을 거니 엔진 소리가 요란했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핸들을 잡고 앞으로 나가려는데
경운기가 갑자기 왼쪽으로 쏠렸어요. 어? 당황한 사이 경운기는 밧둑을 들이받았고 저는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달려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선했죠. 처음 경운기 다뤄보시나 봐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 옆 마을 사는 박동철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동철 씨는 능숙하게 경운기를 다뤘어요. 30분 만에 밭 절반을 갈아엎었죠. 이 땅은 자갈이 많아서 농사짓기 힘듭니다. 자갈부터 골라내야 해요. 그가 조언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자갈 좀 있으면 어때? 씨앗만 잘 뿌리면 되지. 6월이 되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토마토 모종 200주를 심었고 상추는 500포기를 심었어요. 블루베리 묘목도 50그루를 심었죠. 이 정도면 첫 해 수확으로 3천만 원은 벌겠는걸?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토마토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죠. 병충해인가? 농약을 뿌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추는 벌레가 갉아먹어 구멍투성이가 됐어요. 블루베리는 아예 잎이 말라버렸죠. 매일 아침 밭에 나가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당신 이거 안 되겠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농협에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거지. 농사가 원래 처음엔 어려운 거야. 유튜브를 보며 독학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7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쏟아졌고 밭은 진흙탕이 됐어요. 장화를 신고 나가봤지만 발이 푹푹 빠졌죠. 토마토 줄기가 쓰러지기 시작했고 뿌리가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배수로를 파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내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여보, 나 서울 가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죠. 친구들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아요. 아내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봐. 가을 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아내를 달랬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아들 준혁이는 방학 때 한 번 내려왔다가 이틀 만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아빠, 여기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편의점도 없어요. 친구들이랑 연락도 안 되고요. 아들의 불평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8월 폭염이 찾아왔어요. 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고 밭의 작물들은 말라 죽어갔습니다. 물을 주려 했지만 수도 압력이 약해 호스로는 밭 끝까지 물이 닿지 않았어요. 양동이로 물을 날라야 했지만 하루 종일 날라도 부족했죠. 이게 무슨 농사야? 저는 땀범벅이 된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박동철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태준 씨 힘드시죠? 그는 큰 물통을 트럭에 싣고 왔습니다. 제 밭 관정에서 물 좀 퍼왔어요. 같이 뿌려요. 박 씨는 저를 도와 밭에 물을 뿌렸어요. 이 시간 동안 함께 일했지만 그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9월이 됐지만 수확할 게 거의 없었습니다. 토마토는 절반이 병들어 죽었고 남은 것들도 크기가 작고 모양이 찌그러졌어요. 상추는 벌레 먹은 것 투성이었고 블루베리는 열매가 10개도 채 맺히지 않았습니다. 첫 해니까 이럴 수 있어.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읍내 농협에 수확물을 들고 갔습니다. 직원이 토마토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상품 가치가 없는데요. 크기도 작고 모양도 안 좋고. 그럼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킬로당 500원 정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중 가격은 킬로당 3,000원이었는데 6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총 수확량은 토마토 150kg, 상추 50kg였습니다. 받은 돈은 12만 원이었어요. 모종값과 비료값, 농약값으로 200만 원을 썼는데 수익은 12만 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숨만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6억 5천만 원이던 돈이 5개월 만에 4억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집 구입비 2억 5천만 원, 농기구와 자재비 3천만 원,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 등으로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갔죠. 이 속도면 2년 안에 바닥나겠는걸.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당신, 나 서울 올라갈래요. 아들도 혼자 있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조금만 더 버텨봐. 내년엔 잘 될 거야. 저는 아내를 붙잡았지만 아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난 이미 충분히 참았어요. 학교도 휴직했고 친구들도 다 잃었어요. 이젠 내 인생도 살고 싶어요. 10월 어느 날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내려올게요. 하지만 평일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아내는 차에 짐을 실었어요. 준혁이 사는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죠. 미안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컸습니다. 2층 목조주택은 덩그러니 비어 있었고 저녁이면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1병이 2병이 되고 3병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밭에 나가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11월 첫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밭을 덮었고 남은 작물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겨울 준비를 해야 했지만 의욕이 나지 않았어요. 비닐하우스를 쳐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죠. 내년엔 어떻게 하지? 앞이 막막했습니다. 박동철 씨가 찾아왔어요. 태준 씨, 겨울 준비 안 하세요? 혼자서는 어렵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오전에 올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약속대로 왔어요. 비닐하우스 자재를 트럭에 싣고 왔고 설치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파이프는 이렇게 연결하고 비닐은 이렇게 덮으면 돼요. 그의 설명은 친절했고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오전 내내 일해서 간이 비닐하우스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박 씨, 점심이라도 같이 해요. 제가 제안했어요. 집에 들어가 라면을 끓였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박 씨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태준 씨는 왜 여기 오셨어요? 그가 물었죠. 도시 생활이 싫어서요. 자연 속에서 살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20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IT 회사 다녔는데 과로로 쓰러졌죠. 그때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그래서 귀농하신 거예요? 네,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농사는 하나도 몰랐고 돈만 까먹었죠. 아내가 떠났고 애들은 원망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마을 어르신들한테 배웠죠. 자존심 버리고 하나하나 배웠어요. 5년째 되니까 조금씩 길이 보이더라고요. 박 씨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태준 씨, 농사는 3년은 배워야 해요. 책이나 유튜브로는 안 돼요. 박 씨가 조언했어요. 토양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물 흐름이 다 달라요. 매일 밭을 관찰하고 작물이랑 대화해야 해요. 작물이랑 대화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네, 잎 색깔 보고 물이 필요한지 알아야 하고 줄기 굵기 보고 영양이 부족한지 알아야 해요. 그게 농사예요. 박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나는 너무 교만했구나. 27년 회사 생활 경험으로 농사를 무시했어.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박 씨처럼 배우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12월이 되자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박상만 어르신은 75세였는데 60년을 농사 지으신 분이었어요. 어르신, 저 농사 좀 가르쳐 주세요.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도시 사람이 고생이 많겠네. 내년 봄에 같이 밭 갈아보자. 김순자 할머니는 70세로 채소 농사의 달인이셨어요.
할머니, 상추는 어떻게 키워야 벌레가 안 먹어요? 그거는 말이지, 땅을 먼저 살려야 해. 퇴비를 넣고 한 달은 묵혀야 땅심이 생긴다고. 할머니의 설명은 구체적이었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죠. 그리고 벌레는 완전히 없앨 순 없어. 조금 먹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마을 분들을 만나며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모르는 건 물어봤어요. 이 풀은 뽑아야 하나요? 이 벌레는 해충인가요? 사소한 것도 다 물어봤고 어르신들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배우려는 자세가 기특하네. 2020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년만 더 해보자. 제대로 배워서 해보자. 결심을 다졌어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모했어. 하지만 1년만 더 기회를 줘.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내년에도 이러면 서울로 올라와요. 박 씨의 도움으로 겨울 동안 밭을 정리했습니다. 자갈을 골라내고 퇴비를 뿌렸어요. 삽으로 땅을 파니 자갈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걸 다 골라내야 하나? 네, 자갈이 많으면 뿌리가 제대로 못 내려요. 박 씨와 함께 2달 동안 자갈을 골라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2월 말 드디어 밭 정리가 끝났어요. 자갈 없는 깨끗한 흙이 드러났고 퇴비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이제 봄만 기다리면 돼요. 박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올해는 무엇부터 심을 거예요? 감자부터 시작하려고요. 어르신들이 감자가 초보자한테 제일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3월 중순 감자 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장님이 직접 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감자는 이렇게 골을 파고 30cm 간격으로 심어. 너무 깊으면 안 나오고 너무 얕으면 햇빛의 녹색으로 변한다. 어르신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시감자를 놓는 각도, 흙을 덮는 깊이,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요. 혼자 남은 밭에서 감자를 심었습니다. 500평의 감자 3,000개를 심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정성껏 심었습니다. 잘 자라다오. 제발 잘 자라줘. 감자를 심으며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해가 지고 달이 뜨도록 밭에서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이번엔 다르다. 제대로 배웠으니까. 4월 감자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잎이 땅을 뚫고 나오는 걸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나왔다. 진짜 나왔어. 밭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박 씨가 옆에서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물 관리 잘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밭으로 갔습니다. 감자잎의 색깔을 확인하고 토양 습도를 체크했어요. 너무 건조하면 물을 주고 비가 오면 배수로를 점검했습니다. 박 씨가 가르쳐준 대로 작물과 대화했어요. 잎이 조금 노래지는데 물이 필요한가? 그 줄기가 튼튼해 보이네. 잘 크고 있어. 5월 중순 상추를 추가로 심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땅을 충분히 살렸고 모종도 건강한 것으로 골랐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조언하신 대로 퇴비를 충분히 넣고 한 달을 묵힌 땅이었습니다. 올해는 다를 거야.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5월 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상 기온이 찾아온 거예요. 5월인데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감자 잎이 시들기 시작했고 상추도 늘어졌어요. 안 돼, 안 돼. 서둘러 물을 주려 했지만 한낮의 물은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뜨거운 물에 뿌리가 데어버렸어요. 박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박 씨, 어떻게 해요? 작물들이 다 죽어가요. 진정해요.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 주세요. 그리고 차광망을 쳐야 해요. 박 씨와 함께 차광망을 설치했어요. 검은 망을 밭 위에 쳐서 직사광선을 막았습니다. 해가 지자 물을 흠뻑 줬고 다음 날 아침 밭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작물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휴, 살았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농사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날씨와 싸우고 병충해와 싸우고 시간과 싸웠습니다. 책에서는 보지 못한 수많은 변수가 있었고 그때마다 어르신들께 배워가며 해결했어요. 6월 초 감자 수확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장님이 밭을 둘러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올해는 제법인데 작년하고는 다르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6월 15일 첫 감자 수확을 했습니다. 삽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니 통통한 감자가 나왔어요. 와, 진짜 크다. 주먹만 한 감자가 한 포기에 5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박 씨와 함께 하루 종일 감자를 캤어요. 500평에서 2톤이 나왔습니다. 읍내 농협에 감자를 들고 갔어요. 작년과 달리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직원이 감자를 검사하더니 웃었어요. 올해는 품질이 좋은데요. 킬로당 2,000원 드릴게요. 정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2톤에 400만 원을 받았어요. 작년에 12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해냈다. 드디어 해냈어.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감자 수확했어. 400만 원 벌었어. 아내도 놀란 목소리였어요. 진짜요? 축하해요. 오랜만에 아내의 밝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7월 상추 수확도 시작됐어요. 작년과 달리 벌레 피해가 적었고 크기도 컸습니다. 500포기에서 200킬로를 수확했고 킬로당 5,000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할만한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름 장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의 악몽이 떠올랐어요. 올해는 다르다. 준비했으니까. 배수로를 미리 깊게 파놨고 비닐 멀칭도 해뒀습니다. 비가 일주일 동안 쏟아졌지만 밭은 무사했어요. 물이 잘 빠졌고 작물들도 건강했습니다. 태준 씨 정말 많이 늘었네요. 박 씨가 칭찬했어요. 박 씨 덕분이에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태준 씨가 열심히 하셨어요. 1년 만에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박 씨의 격려에 힘이 났습니다. 8월에는 옥수수를 수확했어요. 300평에 심은 옥수수에서 1,000개가 나왔고 개당 1,000원에 팔았습니다. 100만 원의 수익이었죠. 9월에는 고추를 땄어요. 200평에서 말린 고추 50킬로가 나왔고 킬로당 2만 원에 팔아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었어요. 연초 3억 5천만 원이던 돈이 3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순수익 3천만 원이었죠. 생활비를 빼면 실제론 마이너스였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요. 농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10월 아내가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당신 많이 달라졌네요. 아내가 말했어요. 얼굴도 그을렸고 몸도 탄탄해졌어요. 그렇지? 건강해진 것 같아. 실제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뇨 수치도 많이 내려갔어요. 매일 육체 노동을 하니 몸이 좋아진 거죠. 여보, 내년엔 규모를 키워보려고.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겨울에도 채소를 키우고 과일나무도 좀 심으려고.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돈은 괜찮아요? 지금까진 괜찮아. 올해 수익이 났으니까 투자할 여유가 생겼어. 11월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박 씨와 함께 200평짜리 하우스를 세웠어요. 자재비로 800만 원이 들었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겨울에 시금치랑 쑥갓을 키우면 돈이 돼요. 겨울 채소는 가격이 비싸거든요. 박 씨의 조언이었어요. 12월 하우스 안에 시금치 씨앗을 뿌렸습니다. 밖은 영하 10도였지만 하우스 안은 영상 5도를 유지했어요.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햇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시금치가 파랗게 자라는 걸 보며 흐뭇했어요. 2021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농사 2년 차였어요. 이제는 1년 차 때처럼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계절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경험이 쌓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박 씨 말이 맞았습니다. 3년은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2년 차가 되니 정말 다르더라고요.
2월에 하우스 시금치를 수확했어요. 200평에서 300kg가 나왔고 겨울 시금치라 킬로당 8,000원에 팔렸습니다. 240만 원의 수익이었죠. 겨울에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그냥 쉬었는데 올해는 수익을 냈어요. 봄이 오자 본격적으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감자는 작년보다 2배 늘려 1,000평에 심었어요. 상추도 1,000포기로 늘렸고 토마토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작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엔 하우스 안에서 키웠어요. 병충해 관리가 쉬웠고 수확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4월 블루베리도 재도전했습니다. 작년에 실패했던 이유를 알았어요. 토양 산도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번에는 피트모스를 넣어 산성 토양을 만들었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블루베리는 손이 많이 가지만 잘 되면 돈이 돼요. 전문가의 말을 믿고 100그루를 심었어요. 5월부터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감자 물주기, 상추 벌레 제거, 토마토 겨순 따기, 블루베리 가지치기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사람을 구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인건비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박 씨가 제안했습니다. 제 아들 좀 써보시겠어요? 군대 전역하고 일자리 찾고 있거든요. 박 씨 아들이요? 네, 농사일 좀 아는 애예요. 한 달에 200만 원만 주시면 돼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라고 하세요. 박민수, 박 씨의 아들은 26세의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민수는 일을 잘했어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좋았습니다. 민수야, 이 토마토 겨순 좀 따줄래?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빠르고 정확하게 일했어요. 혼자 하루 걸릴 일을 2명이서 반나절 만에 끝냈습니다. 역시 사람을 쓰니까 다르네. 인건비가 아깝지 않았어요. 6월 감자 수확 때 민수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1,000평을 이틀 만에 다 캤어요. 혼자였으면 일주일은 걸렸을 거예요. 수확량은 4톤, 킬로당 1,800원에 팔아 720만 원을 벌었습니다. 민수 월급을 주고도 500만 원이 남았어요. 7월 토마토 수확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우스 재배 덕분에 품질이 좋았고 크기도 균일했어요. 300평에서 3톤이 나왔고 킬로당 3,000원에 팔렸습니다. 900만 원의 수익이었죠. 이 정도면 대박인데? 민수도 신이 났어요. 사장님, 내년엔 더 크게 해봐요. 8월 블루베리가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열매가 탐스럽게 달렸어요. 와, 진짜 됐다. 첫 해에는 10개도 안 열렸는데 올해는 100그루에서 200kg가 나왔습니다. 킬로당 2만 원의 직거래로 팔아 400만 원을 벌었어요. 가을이 되자 수확이 이어졌습니다. 고추, 배추, 무, 대파까지 다양한 작물을 키웠고 각각 수익을 냈어요. 10월 말 장부를 정리하니 연매출이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순수익은 1천만 원이었죠. 민수 월급 200만 원씩 6개월 1,200만 원, 자재비 500만 원, 비료와 농약 300만 원을 빼고 나온 금액이었어요. 흑자다. 드디어 흑자야. 집에서 소리쳤습니다. 2년 만에 농사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플러스였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올해 순수익 1천만 원 났어. 아내도 기뻐했어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내년엔 더 키울 거야. 3천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아. 무리하지는 마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11월에 박 씨와 함께 내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엔 하우스를 하나 더 늘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박 씨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였어요. 그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12월 겨울 준비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어요. 아내가 주말에 내려왔고 함께 마을 회관에서 열린 송년회에 참석했습니다. 태준이가 올해 대박 났다며? 이장님이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겨우 손익분기 넘긴 정도예요. 그래도 대단해. 2년 만에 자리 잡은 거잖아.
마을 어르신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잘했네. 도시 사람이 이렇게 빨리 적응할 줄 몰랐어. 칭찬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지난 2년간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2022년 농사 3년 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중견 농부라고 할 수 있었어요. 마을에서도 인정받았고 경험도 쌓였습니다. 올해는 2천만 원 목표야. 야심찬 계획을 세웠어요. 1월에 하우스를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자재비 1천만 원이 들었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2개의 하우스에서 겨울 채소를 재배했고 2월에 5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봄이 오자 규모를 대폭 늘렸어요. 감자는 1,500평, 토마토는 500평, 블루베리는 150그루로 확대했습니다. 민수 혼자로는 부족해서 일손을 하나 더 구했어요. 마을 청년 강수호 30세의 귀농 2년 차였습니다. 수호 씨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호는 성실했고 일도 잘했어요. 민수와 수호 2명이 함께 일하니 속도가 2배로 빨라졌습니다. 인건비는 월 4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생산량도 늘어나니 감당할 수 있었어요. 5월 이상 기후가 찾아왔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작년에도 더웠지만 올해는 더 심하네. 걱정이 됐지만 준비는 돼 있었습니다. 차광망을 쳤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렸어요. 작물들은 무사히 견뎠습니다. 6월 감자 수확은 대풍이었어요. 1,500평에서 6톤이 나왔고 킬로당 2,200원에 팔아 1,32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야, 올해 대박이네. 민수와 수호도 기뻐했어요. 성과급으로 50만 원씩 보너스를 줬습니다. 7월 토마토도 풍작이었어요. 500평에서 5톤이 나왔고 킬로당 3,500원에 팔아 1,750만 원을 벌었습니다. 블루베리는 300킬로가 나와 600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이 정도면 목표 달성 확실한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8월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토마토에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열매에 검은 반점이 생겼어요. 안 돼. 서둘러 방제를 했지만 병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500평 중 200평이 피해를 입었어요. 박 씨, 어떻게 해요? 급히 박 씨를 불렀습니다. 병든 포기는 빨리 뽑아내야 해요. 다른 데로 번지기 전에. 박 씨와 함께 병든 토마토를 모두 뽑아냈어요. 200평이 날아갔지만 나머지 300평은 살렸습니다. 농사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구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9월 추석 연휴, 아들 준혁이가 내려왔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아버지 많이 변하셨네요. 준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어떻게? 건강해 보이세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실제로 저는 건강했습니다. 고혈압약을 끊었고 체중도 10kg 빠졌어요. 아버지, 농사가 재미있으세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응, 힘들지만 보람있어. 내가 키운 작물이 돈이 되고 사람들한테 가니까. 멋지네요. 저는 아직도 회사가 답답한데. 준혁이는 대기업에 다녔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준혁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일 말고.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도전해보세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란다. 10월 말 한 해 농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니 연매출 5천만 원, 순수익 2,200만 원이 나왔어요.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겁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아내에게 전화해 기쁨을 나눴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년 전 6억 5천만 원이던 돈이 4억 원으로 줄었지만 이제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올해 2천만 원을 벌었으니 내년에는 더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3년이면 된다더니 정말 많네. 박 씨 말이 생각났어요. 2023년 농사 4년 차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마을에서도 중견 농부로 인정받았고 다른 귀농인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태준 씨, 저도 토마토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새로 온 귀농인이 물었어요. 우선 토양부터 살려야 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걸 나눠주니 뿌듯했습니다.
봄에 대대적인 확장을 했어요. 하우스를 하나 더 늘려 총 3개로 만들었고 노지 재배 면적도 2,000평으로 확대했습니다. 인력도 늘려 총 4명이 일하게 됐어요. 급여는 월 800만 원이었지만 생산량도 그만큼 늘었으니 문제 없었습니다. 5월 전국적으로 토마토 가격이 폭등했어요. 킬로당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수확을 서둘렀어요. 하우스 토마토 7톤을 모두 출하했고 3,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 만에 작년 순수익을 넘어선 거예요. 여름에 블루베리 직거래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SNS로 홍보했더니 서울에서 손님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여기서 직접 따가세요. 체험 농장처럼 운영했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블루베리 500kg를 킬로당 25,000원에 팔아 1,250만 원을 벌었어요. 가을 수확까지 마치고 장부를 정리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연매출 1억 원, 순수익 4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4년 전 회사 다닐 때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농사로 그에 준하는 수익을 낸 겁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올해 4천만 원 벌었어. 아내는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대단해요. 이제 자신 있어. 농사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알았어요. 내년부터는 제가 내려가서 같이 할게요. 11월 아내가 교직을 사직하고 내려왔습니다. 4년 만이었어요. 여보, 이제 같이 살자. 아내를 꼭 안았어요.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옳았어요. 2024년 봄 5년 차가 시작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지으니 더 즐거웠어요. 아내는 회계와 마케팅을 맡았고 저는 생산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농장 이름을 만들어 볼까? 좋아요. 행복농장은 어때요? 그렇게 정식으로 농장을 등록했어요. 여름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한 거예요. 행복농장 주식회사를 만들 거야. 박 씨에게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규모가 커졌으니까요. 자본금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했고 박민수를 이사로 영입했습니다. 가을에는 스마트팜 시설을 도입했어요. IoT 센서로 온습도를 관리하고 자동 관수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투자 비용이 5천만 원이었지만 효율이 2배로 올랐어요. 기술과 농업의 결합이구나. 27년간의 IT 회사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12월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연매출 2억 원, 순수익 8천만 원이었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이 됐습니다. 5년 만에 여기까지 왔구나.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리고 2025년 1월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태준 대표님, 저희 회사에 스마트팜 솔루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나요? IT 솔루션 회사였습니다. 제가요? 놀라서 물었어요. 네, 대표님의 농장 시스템이 업계에서 화제거든요. IT와 농업을 결합한 사례로 유명하세요. 몇 번의 미팅 끝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연간 공급 계약 금액 10억 원이었어요. 이럴 수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농사로 시작했는데 다시 IT 비즈니스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직접 땅을 밟고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3월에 회사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강남에 사무실을 얻었고 개발팀을 꾸렸어요. 농장은 아내와 박민수에게 맡기고 저는 서울과 양구를 오가며 일했습니다. 5년 전하고 완전히 다르네.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농부였습니다. 주말마다 양구에 내려가 직접 밭을 돌아봤고 작물 상태를 체크했어요. 이게 제 뿌리니까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잊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9월 회사 매출이 급성장했어요. 계약 건수가 늘어 연매출 120억 원 규모가 됐습니다. 직원도 50명으로 늘었고 강남 30층 빌딩에 사무실을 확장했어요. 꿈만 같아.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이사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제 앞에 박동철 씨가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 제가 도와드린 것 기억하시죠?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그때 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셨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기억합니다. 박 씨가 없었다면 저는 1년도 못 버티고 서울로 돌아갔을 겁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박 씨는 제게 농사를 가르쳐 줬을 뿐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법을 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박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아들 민수 말입니다. 이제 농장 일만 하기엔 재능이 아까워요. 혹시 서울 본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성실했고 배우려는 자세가 좋았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청년이었죠.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사 스마트팜 기술팀에 배치하겠습니다. 연봉은 5천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박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녁 양구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박 씨 만났어? 응, 민수를 본사로 데려가기로 했어. 잘했어요. 그 친구 똑똑하잖아요. 마당에 나가 별을 봤습니다. 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이렇게 별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두려움뿐이었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는 답을 알았습니다. 가능하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배우려는 자세와 겸손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면요. 여보, 아내가 불렀어요. 저녁 먹어요. 지금 간다. 집으로 들어가며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TV에서 보는 것처럼 낭만적이지 않다고, 최소 3년은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돈과 시간과 자존심을 모두 투자해야 한다고.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었어요. 단 진심이어야 합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흙냄새가 났어요. 5년 동안 이 냄새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됐죠. 내일은 뭘 할까? 내일 일정을 떠올렸어요. 아침에 밭 순찰, 오후에 본사 화상회의, 저녁에 아내와 산책.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였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귀농 정말 쉽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농부이자 사업가로서의 하루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꾸신다면, 귀농을 생각하신다면 제대로 준비하세요. 낭만만 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세요. 그러면 저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시작은 누구나 힘들지만 끝은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준비는 철저히 하시고요. 이것이 5년간 귀농 생활을 하며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